바다에서 막 잠수를 했는데 갑자기 한 3m 되는 시커먼 돌고래가 옆을 훅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두렵다고 생각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남방 큰 돌고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 즉 돌고래를 사람과 같은 권리 주체로 이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제주도에서 가시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주 역사 속에서 남방 큰 돌고래가 어떻게 묘사되고 기억되는가, 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주 사람들에게 남방 큰 돌고래 얘기하면 해녀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장 밀접하게 지냈던 인간이니까요. 근데 해녀들이 돌고래를 보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물알로 물알로, 배알로 배알로. 참 말이 귀엽죠. 물 아래로 가라, 내 배 아래로 가라,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낭만적으로 들립니다만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시간 끝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의외로 이 남방 큰 돌고래와 제주 역사와 겹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 저는 그 돌고래가 인간들에게 그 자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가설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요. 제주 육지에 사는 동물들, 뭐 말이나 노루나 사슴, 그 물속에 사는 뭐 소라, 전복, 미역, 이런 얘기 참 많은데 돌고래에 관한 얘기는 뭐 문헌에도 없고 구전에도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우도를 중심으로 한 제주 동쪽 지역에서 이 고래류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제주 창조 신화가 뭐죠? 설문대 할망 신화죠. 이 설문대 할망서라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도가 생긴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설문대 할망이 왼쪽 발은 성산읍의 식삼봉, 그리고 오른쪽 발은 일출봉에 놓고 오줌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줌발이 너무 세가지고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우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깊이가 워낙 깊어서 고래, 물개 따위가 지나갈 정도였다, 이런 이제 설화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 고래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도 지방에 고래가 지나간다, 우도 옆바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도의 지명에 보면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고래 명칭을 위한 지명이 있습니다. 우도 8경 중에 하나죠. 동안경굴, 그러니까 동쪽 언덕에 고래가 살만한 굴이 있다 그래가지고 동안경굴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우도 사람들 이 소의 콧구멍과 닮았다고 해서 검은 콧구멍 그리고 붉은 콧구멍, 동굴 입구가 두 개거든요. 이곳에 예전에 고래가 살았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절벽 끝에 고래가 살았던 이 전설은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박재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판타지 동화책도 만들기도 했고요. 옛 문헌에도 보면 이 고래와 우도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18세기 정운경이라는 학자가 탐나문견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박지원, 서유구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쟁쟁한 지식인들이 꼭 구해서 읽어봤다는 책인데요. 이 정운경이 누구냐면 아버지 정필영이란 분이 제주도 목사로, 지금으로 치면 제주도지사죠, 제주에 부임하게 되는데 이 아들 당시 33살이었는데 과거에 떨어지고 백수였답니다. 아빠를 따라서 제주도에 1년간 같이 머물렀는데 지금으로 치면 1년간 이주했다는 얘기겠죠. 관광객의 시선에서 당시 제주 사회를 바라본 아주 희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나문견록이라는 책이 유명했던 이유는 당시 그 제주에서 바다에서 활동을 하다가 표류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양반이 인터뷰를 직접 해서 꽤 길게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이 책에 해산 잡지라는 편이 있는데 이게 당시에 제주의 풍물과 풍광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보고 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정리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 요 우도와 돌고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살로 된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고기가 있다, 이게 바로 돌고래를 얘기하는데요. 수백 걸음을 날아가서 고기가 있으면 잡아먹기도 한다. 날아가는 고기는 미리 제 날개에 힘이 닿을 곳을 알아서 먼저 가서 입을 벌려서 먹이를 기다린다. 이 고기는 세속에서는 수육이라고 부른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육이 말씀드렸죠. 이 돌고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 왜 곰새기 뒤엔 큰 괴기 또른다. 왜 곰새기 튀는 딘 가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시죠? 한 마리만 따로 떨어져 다니는 돌고래 뒤에는 큰 고기, 즉 상어가 뒤따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돌고래 혼자 노는 데는 가지 마라, 이런 속담이고요. 또 곰새기 가찹게 오면 날 우친다.
돌고래가 가깝게 오면 비가 온다. 곰색이 들럭이면 놀분다. 이건 돌고래가 뛰놀면 풍랑이 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또 우도 주민들이 해양생물 생태를 관찰한 결과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돌고래와 날씨가 관련이 있다 이런 속담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맞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계절 회유가 이루어지는 이 생물들이 있습니다. 고등어, 전갱이, 멸치, 오징어 등인데 이게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이걸 먹기 위해서 수면 위를 뛰어오르는 돌고래 무리를 관찰할 수 있기에 확률적으로 풍랑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점에서 전혀 연관성이 또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속담이 제주 본섬 전역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도에서 유독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 고재환 교수라는 분이 제주어 연구의 대가시죠. 고재환 교수가 1996년에 우도 마을지를 발견했는데 이런 속담들이 제주 본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유독 우도에서만 확인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기술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 말, 예를 들어서 뭐 외곰색이 튀는 데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속담이 지금도 본섬에서는 해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90년대 후반에 이 학자가 연구할 때는 이런 말이 본섬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우도에서만 발견됐다. 그 후에 뭐 통신이나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제주 본섬에 있는 해녀들도 자연스럽게 쓰는 말로 변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도 옆에 김영마을에 또 고래에 대한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듬뿍 썩은 개라는 그 마을 소유 객가가 있는데, 듬뿍이라는 거는 걸음을 일컫는 해조류의 한 이름이고요. 썩은은 썩다이 제주어입니다. 그리고 개는 돌담으로 만든 원시적인 그 제주도의 전통적인 어로 시설인데요. 듬뿍 썩은 개라는 이곳에 고래 한 마리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를 주민들이 관가에 보고하니까 관에서는 그거를 기름을 짜라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기름을 짜서 관에다 납품을 했는데 관에서는 기름이 왜 한 마리 분이 안 나오냐? 5근 정도의 고래고기로 기름을 짰으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모자라냐라고 다그친 거예요. 그럴 때 마을 주민들이 일부 기름을 썼다, 이렇게 이실직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훔쳐서 버렸으니까 벌금을 매기겠다,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영마을에서 그걸 갚기 위해서 마을 소유였던 입산봉, 삿갓오름이죠, 거기에 땅을 팔아서 벌금으로 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적이 있었던 일이냐에 대해서는 좀 기록들이 엇갈립니다. 김두전이라는 할아버지가 마을 주민인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19세기 중반에 장인식 제주 목사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책에 썼고요. 그 기사에는 뭐 1848년이다, 1850년이다, 제각각 그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기록들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두전 할아버지 책에는 가빈년 12월 장인식 목사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가빈년은 1854년을 칭하지만 이 장인식 목사의 임기는 1848년에서 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기상으로 일치하지 않고요. 또 기사에 자꾸 나오는 뭐 철종 1년 1848년 가빈년 12월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철종 1년은 1850년 경술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다릅니다. 그럼 이거 언제적 일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연, 이게 제주 민속 연구자인 고광민 선생님이 1917년생인 임기추 할아버지라는 분으로부터 1986년에 채록한 기록이거든요. 이분이 1937년 전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37년이면 1917년생이 그러니까 임기추 할아버지가 20살 때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그 시기가 어쨌든 간에 당시 기름을 짜내는 역할 때문에 마을이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주민들은 이 고래를 괴로울 고자에다가 올레자,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 고래를 보면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서유구의 임원십육지라든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책에 보면 당시 조선은 고래를 발견하면 백성들에게 기름을 짜도록 해부하도록 해서 기름이나 고기를 관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건 사회에서는 주민들이 고래를 봐도 잡으려고도 안 하고 죽어서 떠밀려오는 것도 신고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 짐이 되니까요. 영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명연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당시 청산리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을에 한 수령을 할 때 고래 기름을 팔아서 시집가는 딸의 혼수를 장만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청백리라고 하는 관리가 이 정도였으니까 당시 그 봉건적 제도에
고래 기름을 넣고 수탈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귀엽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돌고래, 과연 제주민들에게 과거서부터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근데 저는 귀여운 돌고래라는 이미지는 현대에서 만들어진 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시대에 돌고래와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민, 특히 해녀들밖에 없었을 텐데, 이분들이 바닷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돌고래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막 잠수를 했는데 갑자기 한 3m 되는 시커먼 돌고래가 옆을 훅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두렵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해녀들이 사실 물질을 하다가 돌고래를 만나면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기도 하고 돌고래들이 잡은 해산물을 낚아채는 이런 또 이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녀들한테 지금 몇 번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물질을 하다가 돌고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겁이 난다, 무섭죠. 이만한 게 물속으로 들어올 때는 사람이 있으면 확 둘러싸고 그냥 놀자고 하는데 무섭지 안 무섭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정확한 해녀들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김녕마을의 구전이라든지 해녀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제주인들에게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류는 어떤 귀염이라든지 아름다움인지 낭만적이라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두려움의 대상, 고통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삶에서 이 돌고래나 고래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속담이나 전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이런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돌고래에 대한 어쨌든 전설이나 이런 기록들이 제주 동쪽, 우도, 성산, 구자 쪽 요 일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 주로 돌고래가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기는 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관측률이 높은 게 제주 서쪽인 대정 앞바다거든요. 대정 앞바다 가면 관측률이 8, 90% 정도 되는데, 대정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동쪽에서 이런 돌고래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생각나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